시작할까요, 그냥? 네. 시간 됐으니까.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있는데, 반갑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로 독서에 대해서 특강을 하도록 하는데, 별 내용 없습니다. 뭐냐면, 오늘의 주제는, 어제 주제는 뭐냐면, 특정한 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강론, 미시적인 측면을 얘기했다면, 오늘은 총론, 그리고 전체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독서가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가령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그냥 설명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꼭 여러분들이 당첨돼서 좋은 결과를 좀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렇습니다. 자, 읽고 쓰고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이 왜 미래에도 중요할까 하는 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을 같이 한번 해보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의사소통 능력. 이제 미래 사회에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인공지능이 등장해서 그렇죠? 읽고 쓰고 듣고 이런 것을 갖다가 대신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왜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중요한가? 그래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자, 제 수업 들은 사람은 이 그림 기억나실 겁니다. 의사소통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입력합니다. 글을 읽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정보를 처리해야 되겠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력, 나의 생각을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쓰고 말로 전달하는 방식이 바로 언어적 의사소통 방식인데요. 이걸 그대로 흉내낸 것이 바로 이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렇죠? 입력지 않지. 여러분들 키보드를 막 집어넣고 마우스 꾹꾹 누르고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CPU에서 바로 생각하기, 즉 정보를 처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처리된 이 정보를 우리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보여준다든가 프린터로 출력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만든 것, 즉 인간의 언어적 의사소통 관계를 그대로 흉내낸 게 컴퓨터입니다. 이게 하나의 컴퓨터라면 또 똑같은 게 여기 있겠죠?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돼서 쭉 이어지고 있다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읽고 듣고 생각하고 쓰고 말하는 이 언어적 의사소통 흉내낸 게 바로 컴퓨터고 이것이 인터넷에 연결된 건데, 자, 그게 가장 고도화된 게, 즉 이 처리 과정이 가장 고도화된 게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계인데 이 측면을 한번 우리 경제적인 측면에서 한번 제가 접근을 해왔습니다. 경제적인 측면. 과거입니다. 옛날에 비즈니스 1.0 시대라고 얘기했는데 이 시대 때에는 1910년대에서부터 69년 정도까지를 비즈니스 1.0이라고 이렇게 경제학에서는 구분을 합니다. 이때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분업과 표준화입니다. 왜냐하면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을 나누어서 하고 그리고 대량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키워드는 분업과 표준이고요.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포드 자동차였었죠. 제너럴 모터스도 역시 자동차 회사입니다. 자동차 컨베이어 벨트에 계속 자동차가 오면 계속 분업해서 만들어내고 표준화된 어떤 그런 절차에 따라서 기계를 만들어낼 게 비즈니스 1.0 시대라고 이렇게 경제학에서 얘기합니다. 그것이 발전돼서 비즈니스 2.0 시대에서는 70년대에서 2007년 정도까지인데요. 대표 기업은 제너럴 일렉트릭, 그 다음에 인텔과 같은 회사입니다. 키워드는 뭐냐면 진보와 혁신입니다. 즉, 이 내용들을 갖다가 좀 더 진보시키고 혁신시키는 그런 데가 바로 비즈니스 2.0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럼 비즈니스 3.0, 2008년 이후 지금 현재까지인데 이때 대표 기업은 뭘까요? 우리나라는 삼성, 그렇죠. 외국 기업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애플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키워드는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키워드는 창조와 혁명입니다. 이게 앞에서는 그냥 진보와 혁신이었었죠. 새로운 것을 갖다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와 혁명, 이거 두 가지가 키워드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구글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미래 사회에서는 창조와 혁명 기업들이 미래 사회를 굉장히 견인한다는 거, 그래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계속 접근해서 얘기해 보면 옛날에는 대량 생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의 사이클이 좀 길었어요. 처음에 그 제품이 개발되고 인기를 얻어서 최정점을 얻은 다음에 쇠퇴하다가 없어지고 그럼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나의 상품의 사이클이 이렇게 좀 길었는데 21세기 지금 초경쟁 환경에서는 너무 빨라졌어요. 그렇죠? 나왔다 금방 없어지고 나왔다 금방 없어지고 이게 또 겹칩니다. 그래서 이
사이클이 되게 짧아졌다는 것, 즉 창조적인 파괴가 필요한 게 바로 요즘 세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즉 이게 파괴돼야지도 다 함께 나오겠죠? 이게 파괴돼야도 다 함께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기술 개발과 상품화가 초스피드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여기에 적응하는 능력이 생존의 필수 조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옛날에 이런 책을 냈었어요. 생각의 속도, 즉 속도가 중요하다라고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을 했었는데, 생각의 속도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여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생각의 속도도 되게 중요합니다.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방향성과 유리성도 동시에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줘야지만 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생각의 속도가 빠른 것은 인공지능이에요. 그렇죠? 인공지능은 옳고 그름 같은 건 따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방향성도 따지지가 않아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정말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데 그 방향이 낭떠러지야. 그럼 죽는 게 더 빨라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겠죠? 방향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윤리성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 할지라도 비윤리적인 방향, 즉 인간에게 나쁜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하셔서 동시에 중요한 요소인 것을 여기 따져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속도가 빠릅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의 창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즉, 인간이 인공지능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분야는 창조성이라는 겁니다. 창의성이라는 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는데, 자, 이거 뇌처럼 생겼는데 이게 뭐냐면 중앙일보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 각 분야의 권위자 100명에게 인터뷰를 갖다 초청해서 미래에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일까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것이 바로 창의력, 창의성, 같은 말로 상상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즉, 인간만이 고유의 상상력,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는 그 한계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인간의 사고의 폭은 굉장히 다양하고 넓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을 가장 크게 꼽았고요. 다음에 인성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유리성인 거죠. 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춘 어떤 도덕적인 측면도 여러분들이 강조해서 갖춰줘야 될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도 늘 강조하는 거였죠. 융복학 능력입니다. 통수학 능력을 볼 수 있는데 우리 미래 융합대학이라고 한 이유도 바로 이런 것들의 능력이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서로 다른 것들을 잘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또 갖춰야 되고요. 또 협동 역량. 자, 우리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팀별로 이루어져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협동하는 것. 즉,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춰주는 게 또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되게 중요하겠죠. 서로 간에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지만 성공적인 그런 미래의 사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의력, 인성, 융복학, 협업,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 5가지를 바로 인간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미래의 역량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창의성을 신장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 간단한 게 바로 뭐냐면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겁니다. 고정관념. 별거 아닌 거면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가 무엇은 무엇이다라고 고정관념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얽매여서 더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창조적 파괴라는 말이 나온 거 기억나시죠? 자, 그와 마찬가지로 고정관념을 깨뜨려 매일 경에서 제가 갖고 왔는데 고정관념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성파괴, 성적인 것, 남자는 이래야 되고 여자는 이래야 된다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것을 깨뜨릴 때 바로 새로운 것들이 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쁜 남자, 강한 여자, 이와 같이 전통적인 가치관을 파괴할 때 새로운 상품의 수요가 창출된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분들 남성들도 화장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남성 화장품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화장품은 여성들의 전유물이다라는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깨뜨린 것.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일종의 성적인 고정관념을 파괴한 거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계절적인 내용도 파괴를 했다는 겁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특이해요. 먹어봤어요? 좀 특이하더라고요. 뜨거운 아이스크림. 겉은 바삭한데 안은 차가운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맛있습니다. 뜨거운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사계절용 부추. 즉, 부추는 겨울에만 씹는 거다 하는 건데 여름에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게 보십니다. 이렇게 계절의 개념도 없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계절 파괴, 색상과 기능 파괴, 여기나 뭐처럼 아까 얘기한 성 파괴, 가격 파괴 이렇게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것. 이 파괴는 바로 뭐냐면 고정관념을 파괴했다는 겁니다. 이 창의적인 파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미래 사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창의성을 발휘하는 첫 번째 조건은 바로 고정관념의 파괴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거기 관련되는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제가 미리 이걸 확인 안 해봤어요. 좀 화질이 좀 좋지 않은데 한번 제가 나오나 한번 보겠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소리는 원래 없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음악만 깔리고 있는데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 나네. 이런 거는 아마 안 하시는 분 있을 겁니다. 잘 보세요. 화가입니다. 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큰 화면 하려고? 아니요. 다시 보죠. All right, T,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Seconds, Dave. Here we go. 그런 내용인데 요건 조금 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제목이 스피드 페인터였습니다. 즉 얼마나 빠르게 1분 30초 만에 그림을 그려내는 그런 사람으로서 유명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정관념을 파괴한 사람으로, 그렇죠? 그림이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리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아래서부터 위로 그린 다음에 뒤집어 엎었다는 거예요. 즉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 그림을 갖다 뒤집어 엎는 것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친 거예요. 자, 처음부터 제대로 그렸다고 그러면 뭐 신기할 게 별로 없죠. 그림이란 건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철에도 이렇게 그리는 거다라는 엄연한 그런 상식, 그 다음에 고정관념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그린다고 하면 뭐 박수치고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로 그려내는 사람은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분은 거꾸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사람들한테 놀라움을 주고 박수를 갖다 받았던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창조적인 파괴, 고정관념의 파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되는 게 이게 있습니다. 자, 창조력이란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별거 없다, 별거 없이 그냥 파괴, 고정관념을 갖다 뒤집어 엎을 때 나온다고 했는데 머니투데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애플, 잘 알고 있죠? 아까 얘기한 창조와 혁신의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그런 애플인데 발명은 따로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건 별거 없다. 단지 찾고 조합했을 뿐이다. 그렇죠? 저도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 아이폰에는 모든 기능 보세요. 아이폰이란 뭐죠?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거. 거기 새로운 기능은 없습니다. 녹음기 있던 거 붙였어요. 카메라 있는 거 붙였어요. 전화기 있는 거 붙였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것을 갖다가 융합해서 만들었지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건 없이 새롭게 발명한 건 없이 그냥 찾고 전화 기능이 있구나.
아, 이 기능이 있구나, 이 기능이 있구나, 이 기능 이걸 갖다가 융합시켜서 조합했을 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아마 애플카가 나온다는 뭐 얘기가 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애플카는 쉽게 얘기하면 아이폰에 바퀴를 달아놨을 뿐일 거예요. 그런 것들 이렇게 합쳐서 나가는 것처럼 찾고 조합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더간이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대학교 교수인데 새로운 것을 발명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물론 새로운 것을 발명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뛰어난 천재들 있죠. 뛰어난 천재들, 뭐 에디슨이라든가, 뭐 아인슈타인이라든가, 뭐 프로이트라든가, 뭐 이런 뛰어난 천재들만이 새로운 것을 발명하고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창조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것처럼 찾고 조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누구도 새로운 것을 발명 못해서 창조란 바로 창조적인 조합이다. 파괴시켜서 합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결코 새로운 것을 발명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모두 훔쳤습니다. 기존에 있던 아이디어를 갖고 왔다는 겁니다. 밖으로 나가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서치하는 걸 찾는 겁니다. 뭐가 있지를 열심히 찾은 다음에 그것이 발견되면, 출생각이 발견되면 가져와서 조합. 이 조합이 중요한 유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조합을 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창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아닙니다. 원래 컴퓨터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거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훔쳤어요. 아이디어를. 지금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아이콘을 갖다 이렇게 클릭하잖아요. 옛날에는 도스라고 해갖고 일일이 하나하나 명령어를 입력을 했습니다. 프린트 A 플러스 B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갖다 아이콘, 마우스로 바꿨는데 그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발명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발명이었어요. 어떤 회사냐면 복사기 하면 생각나는 회사 제럭스 있죠. 제럭스가 그 복사할 때 그 아이콘형으로 만들어서 그걸 누르면 해독이 됐는데 빌 게이츠가 그걸 보고서 저 컴퓨터 있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윈도우 운영 체제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돈 많이 벌었죠. 그걸로 훔쳐서 돈 번 거예요. 그렇죠? 창조적인 조합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저커버그가 훔쳐온 거, 그건 진짜로 훔쳐온 거예요. 진짜로. 하버드 대학 내부에 있는 먼저 있었어요. 그걸 갖다가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훔쳤어요. 그래서 그걸 원래 만든 친구들은 있어요. 쌍둥이 형제라고 따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항해해서 지분을 일정 정도 띄워줬어요. 그래서 또 그 사람도 엄청난 부자가 됐는데 저커버그도 새로운 것을 개발한 것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잘 조합하고 정리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콜롬비아 대학교 경영대 교수가 강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마무리 말씀을 드릴 건데 하늘 아래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은 없어요. 기존의 것을 분할하고, 중요합니다. 분할, 쪼개는 거예요. 분할하고 요약하고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재조합하는 게 바로 창조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가장 창조성이 들어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조선일보 나온 기사였는데 글을 써보는 겁니다. 글을 써보는 거. 그럼 그냥 글을 쓰느냐?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나의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글을 써봐야지만 내가 뭘 알고 모르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경험을 했을 거예요. 1학기 때 시험을 갖다 보는데 나다 열심히 외웠어. 다 외웠어. 근데 글을 쓰려고 하니까 안 써져. 중고등학교 때는 그냥 객관식으로 오지선다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됐었는데 지금 그걸 갖다 말로 써야 되니까 탁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는 것과 표현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달의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운 내용을 한번 글로 써봐야지만 진정한 내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돌고 돌았는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결국 오늘은 독서의 가치인데 기존의 것을 아까 했어요. 분할해서요. 기존에 있는 걸 분할해 쪼개는 거예요. 분할하고 요약하고 뺄 건 빼고 필요한 걸 빼서 중요한 것만 요약해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 다시 조합하는 가장 쉽고 익숙한 방식이 바로 뭐냐면 독서, 책을 읽은 다음에 글을 쓰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우리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사회에서도 제가 첫 질문이 이거였었죠. 미래사회에서도 과연 읽고 쓰고 말하는 의사소통력이 중요할 것인가? 중요해요. 왜? 바로 창조성을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독서 글쓰기가 가장 우리가 인공지능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독서, 글을 읽고 나서 거기에서 글을 써서 내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무난합니다. 글을 여러 개 쭉 독서 책을 읽으면서 아 1장 뭐고 2장은 뭐고 3장은 뭐구나 라고 그것을 갖다 분할하고 그것을 또 요약합니다. 자, 요약은 요새 챗GPT도 잘하지만 인간의 요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약을 하면서 거기서 창의적인 발상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걱정한 게 뭐냐면 챗GPT로 여러분들이 비행글을 갖다 요약하잖아요. 그러면 잘 요약을 하더라고요. 요약은 잘하지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즉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내는 능력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약도 인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건 중요한 말이고 이건 중요하지 않은 말이니까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거기서 바로 창의성이 등장하는 건데 그것도 좀 문제가 돼요. 자, 그래서 요약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재조합해서 이 재조합이 바로 글쓰기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 것으로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해보면 읽고 써봐야지만 나의 지식이 됩니다. 시험 본다는 시험 볼 때 그것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력의 가장 큰 기반이 될 것이다라는 걸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거 하면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은 다음에 끝나면 안 돼요. 물론 독서도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새 짧은 거 익숙하잖아. 쇼츠 보고 그다음에 틱톡 보고 이러잖아요. 그 짧은 것에 중독이 되면 사람들이 길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긴 책을 읽는데 너무 두꺼운 책은 읽지 마세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얇은 책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얇은 책을 갖다가 읽어내고 나서 가장 간단하게 독서 메모예요. 독서 메모 짧게 쓰는 겁니다. 그냥 페이스북에 써도 괜찮아요. 인스타그램에 써도 됩니다. 인스타그램에 책 사진 찍은 다음에 짧게 이렇게 샵 뭐뭐 이렇게만 써도 괜찮아요. 자, 독서를 메모하는 게 가장 간단한 겁니다. 메모를 하지 않으면 날라가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날라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였고 나는 어떤 느낌이 있었다는 걸 짧게 써주는 게 바로 독서 메모입니다. 메모 가장 간단합니다. 이게 조금 발전되면 독서 일기가 될 수 있어요. 독서 일기. 물론 매일같이 책을 읽어낼 수는 없겠지만 독서 일기를 쓰면서 오늘은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다. 이걸 메모보다는 조금 길게 쓰는 게 바로 독서 일기입니다. 일기. 그래서 요게 쌓이면은 365일 동안에 내가 몇 권의 책을 읽었나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생 때 한번 해봤습니다. 3일에 한 권씩 꼭 읽자라고 해서 약속을 하고 나서 일기를 썼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나중에 딱 쌓이고 보니까 뿌듯한 감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3일에 한 번씩 읽기로 약속했으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팸플릿 있죠? 찌라시라고 하죠? 그것도 책으로 인정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 이것도 책이다! 그래서 그걸 읽고 나서 그 내용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독서 일기를 쓰면 좀 더 잘 되고요. 그게 발전된 게 바로 독서 감상문입니다. 내가 책을 읽고 나서 감상문을 써주는 게 되고요. 이게 더 발전되면 좀 더 전문적인 서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 메모가 가장 간단하고 좀 발전한 독서 일기, 독서 감상문, 서평 이와 같은 식대로 쭉 발전해 나가는 건데 서평이나 독서 감상문도 여러분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글을 읽을 때는 그것이 도망가지 않도록 달아나지 않도록 독서 메모라도 짧게 해서 쌓이게 된다면 아 그렇지 기억이 되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책 표지라도 하나 올린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짧게 자신의 생각을 갖다 메모해보면 그제서야 이 책은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독서는 독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독서와 글쓰기가 같이 아우러져야지만 완벽한 나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걸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20분 정도만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시간 어느 정도 맞춰서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점심도 안 드신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다음 시간에 또 있으니까 오늘 제 특강은 요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뒤에 독서 감상은 무엇이다 이거 준비를 했거든요. 서평. 근데 이거 복잡하니까 이번 제 수업 시간 중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혹시 들어오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사항 같은 거 있나요? 질문 없죠? 빨리 밥 먹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걸로 마치고 우리 추첨해야 되겠죠? 예,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인가요? 세 명. 세 명이요? 자, 그럼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저희 모두 보조 멘토인데 캐릭터가 나옵니다. 아, 캐릭터 다른 거? 예, 알겠습니다. 그럼 세 명 제가 뽑겠습니다. 저를 원망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5번입니다. 5번. 5번? 네, 당첨되셨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도박하는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 아이고, 바로 옆번 오네. 4번. 4번입니다. 예, 좋아요. 면역이 좀 높은 번호가 나와야 되는데. 이겁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마지막 하나. 또 옆이네요. 3번입니다.
3번. 예, 좋습니다. 자, 5번, 4번, 3번 이렇게 뽑혔습니다. 자, 예, 그럼 저는 물러가겠습니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내서 강연해 주시는 예, 감사합니다.